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장수연입니다. 오승원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제가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오늘이 2024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예년 같으면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기분 좋게 인사를 주고받았을 텐데 온 국민이 슬픈 마음으로 애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황망하게 세상을 떠난 고인들, 사랑하는 가족과 누군가를 떠나보낸 사람들에게 이렇게 2024년은 고통스럽게 정지될 시간이 돼버렸는데요. 사고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조금 더 잘할 텐데, 사랑한다고 말해줄 텐데 너무나 간절한 그림으로 남을 시간들이 됐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이렇게 슬픔과 이별이 찾아오고 또 뜻밖의 재난과 재앙을 겪는 일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모쪼록 서로의 슬픔을 위로하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다하면서 지금 이 시간 단단히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차분하게 올해 잘 마무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요. 12월 31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화요일 오늘은 해외 농업 소식 살펴보고요. 텃밭 가이드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토종 씨앗, 나누말 작물, 콩과 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과 질문 있으시면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이번 주 다양한 해외 농업 소식 모아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윤주 웨싱캐스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탈리아에서 어업에 피해를 주는 꽃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식당들이 이 꽃게를 활용하는 새로운 요리법을 개발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통적인 어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외래종 푸른 꽃게 때문에 이탈리아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걸 이 새로운 식재로 활용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고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지가 보도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바뀐 환경에 적응하고 직접 이제 먹어서 없애는 좀 어떻게 보면은 원시적인 방식으로 지금 네. 대응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탈리아 북동부 항구 도시인 베네치아에서 레스토랑 운영하는 수석 요리사는 최근에 푸른 꽃게를 활용한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습니다. 꽃게살을 다 갈아서 생선 모양으로 튀기고 해조리 우린물로 만든 감자 퓨레 그리고 이제 생선알과 해조튀김 곁들인 그런 요리라고 하는데요. 텔레그래프지는 이탈리아 전역에서 레스토랑들이 샐러드부터 파스타까지 푸른 꽃게를 활용한 요리법을 찾아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요리사는 1년 전부터 레스토랑에서 푸른 꽃게 붐이 일고 있다면서 사람들이 수산업자에 직접 찾아가서 꽃게를 사다가 집에서 요리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베네치아 인근에 있는 마초르보 섬에서 영업하는 미슐랭 원스타 레스토랑도 요리사들이 외래 침입종을 이용해서 이제 요리를 개발하는데 환경적인 관점에서 좀 더 이게 낫겠다고 결론 내렸고 푸른 꽃게가 마늘, 오일 그리고 칠리를 활용한 파스타 요리 샤프란과 잘 어울린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는 게장도 담가 먹고 쪄서 네. 먹기도 하고 뭐 찌개에 넣어 먹기도 하고 꽃게가 없어서 못 먹는 그런 네, 실정인데 맞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그렇게 막 인기 있는 식재료는 아니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가 이렇게까지 푸른 꽃게를 없애려고 하는 이유가 어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피해를 주는 건가요? 네, 이 꽃게가 앞발이 굉장히 큰데 이 네. 꽃게가 집게발을 이용해서 양식장의 그물을 찢어서 피해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네. 특히 이탈리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조개, 홍합, 새우를 닥치는 대로 이 푸른 꽃게가 먹어치우면서 해산물 가격이 급등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네. 농업단체에 따르면 지금까지 푸른 꽃게로 인한 이탈리아 어업 피해 규모가 1억 유로, 우론으로 1,500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탈리아는 푸른 꽃게로 인한 어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조개와 홍합 양식장에 푸른 꽃게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강력한 그물을 다시 도입하거나 진흙을 파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저에 합성 수지 시트를 까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자들은 초음파를 이용해서 푸른 꽃게를 퇴치하는 방법도 연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밖에도 이탈리아는 미국, 우리나라, 스리랑카 등으로 푸른 꽃게 수출에 나서고 있긴 합니다만 개체수를 줄이는 데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본 소식 알아볼 텐데요. 일본 수돗물에서 발암성 물질이 검출돼서 수돗물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본 수돗물에서 발암성 화학물질인 과불화 화합물 PFAS가 잇따라 검출되면서 네. 수돗물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PFAS가 확인되고 있는데도 원인 밝혀지지 않아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일본의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환경성이 지난 24일까지 전문가 회의를 열고 2026년 4월 달부터 PFAS를 수도법상 수질 기준에 포함해서 관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기준치는 PFAS의 가장 유효한 물질인 PFOA 그리고 PFOS를 합쳐서 리터당 50나노그램으로 정했는데요. PFAS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유기불소 화합물인데 비교적 최근에 유해성이 알려졌고 자연에서 잘 분해지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화학물질 이렇게도 부른다고 합니다. 무섭네요. 네. 일본 환경성과 국토교통성이 전국의 44곳 전용 수도에 이제 정부 기준치 없는 PFAS가 나왔다라면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렇군요. 영원한 화학물질 그만큼 네. 독성이 강하다는 맞아요. 말같이 느껴지는데 이 발암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수돗물 처음 발견된 곳은 그럼 어딘가요? 일단 기준치를 초과한 물질이 검출된 곳이 일본 자위대나 주일 미군 기지가 있었던 곳이고요. 도쿄도에 있는 후추 형무소에서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네. 특히 후쿠오카현 항공자위대 아시아 기지에서는요. 기준치의 30배가 넘는 물질이 검출되면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물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이제 정부가 당부했다고 하는데 네. 앞서 지난달에 환경성과 국토교통성이 올해 도야마현을 제외하고 46개 광역지자체에서 수도사업소 1,745곳 중에서 332곳에서 수돗물에서 이 물질이 나왔습니다. 다만 기준치를 넘는 곳은 아직까지 없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PFAS가 어디서 흘러 들어왔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나갔는지 퍼져나갔는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현재로서는 자위대 소방훈련 시 거품 수화제를 사용하는 곳에서 토양과 지하수를 통해서 유입될 것으로 추정할 뿐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미국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관세 부과로 인해서 국제 무역 질서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과 중국 간에 이 농업 분야에서 무역 분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내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대두를 둘러싼 미중 무역 분쟁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60% 관세를 적용하게 될 것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요. 네. 만약에 새해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이런 조치가 현실화된다면은 중국 측이 강력히 반발할 것이고 보복 관세를 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관세 문제로 인한 걱정은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맞아요. 지속이 되고 있는데 네. 이 중국에서 특히 농업 분야에서 갈등이 커질 거라고 보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네, 최근에 중국 광둥성에서 미국 대두에 대한 통관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방식으로 수입량을 통제하면서 이런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광둥성에서는 통상 5일 정도 통관 기간이 걸리는데 이걸 20일로 늘리는 방식으로 사실상 농산물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있는 대두 가공업체들은 주로 3주 동안 공장을 가동하지 못할 정도로 중국 내 대두 부족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은 대두를 수입해서 주로 동물 사료를 쓰는데 만드는데 원료 쓰는데요. 중국의 대두 수입 의존도가 80% 이른다고 합니다. 네. 중국 농무부가 이번 달에 발표한 연간 대두 수출 전망 자료를 보면 2024년부터 25년까지 미국 대두 수출량은 중국의 점유율이 46%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무역 전쟁 기간을 제외하면 200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지난 18년간 평균 점유율이 57%였으니까 10% 정도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무역 분쟁은 대두뿐만 아니라 면화, 쇠고기, 돼지고기, 밀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고유료 관세를 부과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중국이 반발해서 미국산 농산물, 특히 대두에 고관세를 부과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대두 전쟁이 1기 때도 있었는데요. 당시 미국의 중국대산 대두 수출량은 조치 이전과 대비해서 무려 79% 급감했고 미국 농가들은 2년간 15조 원 이상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미국 농민단체들은 1차 무역 갈등 이후 2020년 미중이 합의한 1단계 무역 협약을 이행한다는 뜻을 최근에 트럼프 인수위 측에 건의한 거 전해지고 있는데 협약은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연간 500억 달러씩 구매하고 네. 미국은 고관세 정책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한편 그 시장 관계자는 미중 관세 정쟁을 벌이게 되면 미국산 농산물의 중국 수출이 크게 줄어들 것이고 그 여파로 우리나라가 미국산 농산물을 더 많이 수입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문제였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필리핀산 바나나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없앤다는 소식이 또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필리핀에 수출하는 내연기관 자동차 대상 관세가 오늘부터 철폐가 되고요. 대신 필리핀산 바나나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부과했었던 30% 관세가 앞으로 5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바나나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네. 우리 정부가 26일 날 한 필리핀 자유무역업종 홍보 설명을 열었습니다. 올해 안에 발효되는 한 필리핀 FTA 주요 내용을 소개를 한 건데요. 지난 11월 14일에 우리나라 국회에서 비준동에 이뤄져서 이번 달 31일부터 발효가 되니까 오늘부터 발효가 네. 되는 겁니다. 한 필리핀 FTA는 우리나라가 아세안 국가 중에서 5번째로 체결하는 양자 FTA인데요. 우리나라는 필리핀의 94.8% 품목을 필리핀은 우리나라의 96.5% 품목을 이제 개방하면서 네. 관세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한국의 필리핀 수출과 관련해서는요. 자동차가 대표적으로 수혜 품목으로 네. 꼽히는데 필리핀은 현재 한국산 자동차의 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FTA가 발효되면 내연기관 승용차 그리고 화물차 이 모두 두 분야에서 즉시 관세가 철폐됩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 등 친환경 차량은 앞으로 5년에 걸쳐서 네. 관세가 폐지가 되는데요. 우리나라 측은 필리핀의 관심 품목인 바나나 관세를 현재 30%에서 단계적으로 낮춰서 5년 안에 다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FTA 발효 첫 해부터 매 6%씩 관세가 내려가게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바나나의 대부분이 필리핀산이어서 국내 소비자가 체감하는 바나나 가격은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맨날 물가가 오른다. 네, 기후 맞아요. 변화로 인해서 과일 가격 뭐 먹을 게 없다라는 말밖에 안 들렸는데 그나마 반가운 소식인 듯합니다. 네. 자, 우리나라가 식물성 유지 중 팜유를 가장 많이 수입한다고 하는데 국제 팜유 가격은 또 많이 올랐다고요. 네, 맞습니다. 뭐 튀김요리나 과자 이런 데 팜유가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올해 들어서 10월 달까지 팜유를 56만여 톤 수입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많이 61%가 말레이시아에서 그리고 나머지 39%는 인도네시아에서 수입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11월 달 말에 말레이 반도에서 집중호우가 쏟아졌고 홍수까지 발생하면서 결과적으로 팜유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국제시장에서 팜유 시세가 콩기름을 앞서는 기현상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미국 농무부가 2024년 25년도 시장 연도에서 말레이시아 팜유 생산량을 1,930만 톤으로 추산했는데 전달보다 3% 그리고 전년 대비 2% 정도 감소했습니다. 요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말레이 반도를 휩쓴 기상 이변 네. 때문인데요. 11월 달 말에 말레이 반도 전역에서 단 5일 동안 무려 6개월치 비가 한꺼번에 쏟아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이 지역에 홍수가 발생했는데 네. 대부분 폭우는 북부 지역에서 관측이 됐는데요. 다른 지역에서도 홍수가 보고가 됐습니다. 말레이시아 총 9곳의 주에서 이 비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고요. 네. 특히 팜유, 수확 작업과 물류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팜유 생산국인데 전 세계 생산량 가운데 점유율이 25%에 달합니다. 네. 팜유는 반도 대부분에 생산이 되긴 합니다만 주로 이 지역 중남부 지역에서 생산이 되는데 극심한 강우 때문에 큰 피해를 본 켈라탄 그리고 트렌가누 북부에 있는 페락 등으로
팜유 생산의 5%가 여기서 나온다고 합니다. 팜유 수확이 지연이 되면 월별로 팜유, 그러니까 팜유를 만드는 생산량이 직접 타격을 받게 되는 건데 네. 폭우 외에도 말레이시아 팜유위원회에 따르면 10월달 보고서 추정치인데요. 생산량이 전년 대비해서 6% 정도 감소를 했고 오. 또 5년 평균 대비해서도 2% 이미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폭우 그리고 수출 가능 물량 부족 때문에 국제 팜유 가격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건데요. 아르헨티나 차규 그리고 수출이 예상외로 늘어나면서 가격 하락이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지역은 두유 지역과 이제 다르기 때문에 기름 종류가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팜유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형성이 되면서 세계 식물성 유지시장에서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이고 대두유가 팜유를 대신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기후 이상으로 인한 맞아요. 지금 생겨난 그런 현상이잖아요. 네. 뭐 폭우라든지 대설이라든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기후 변화가 큰 네. 영향을 끼치고 있는 듯합니다. 네. 자, 다양한 해외 농업 소식 모아서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도시동무들의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박영재 관장님 나오셨으니까요. 이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이제 다 갔습니다. 12월 31일 마지막 날인데 정말 이 마지막이 이렇게까지 큰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정말 슬프고 어려운 일들이 닥쳤는데 관장님 올해 마지막 날 어떤 마음이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항공기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한테 가족과 또 희생된 분들의 애도를 표합니다. 맞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 날인데요. 정말 다사다난이란 말이 딱 어울리는 그러니까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좀 많고요. 보니까 국민 모두의 지혜가 모여서 좋은 결론이 날 것을 믿습니다. 국난도 극복하고 청취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소망과 가정의 행복도 기원드립니다. 네, 아마 다 같은 마음으로 올해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작물을 소개해 주실까요? 오늘 소개할 작물은 곡식 작물 중에 하나인 콩과에 속하는 작물들입니다. 구형의 열매로 꼬투리 속에서 달리는 것을 콩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구형의 둥근 물질을 의미하는 게 우리 고대어가 공이라는 게 있고 박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네. 축구나 배구와 같은 스포츠에서 사용하는 공이 바로 이런 콩이라는 작물의 어원이 되는 말인데요. 네. 공을 강조해서 콩이라는 말이 된 것입니다. 네. 한자로 쓸 때 클 태자를 또 콩 태자로 이렇게 쓰기 때문에 네. 우리가 서리태니 서목태니 하는 식으로 그렇죠. 콩을 의미하는 글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콩에 다 이 태자가 들어가는 거였군요. 네. 공과 콩이 이렇게 연관이 돼 있었는데 그렇다면 콩은 원래 원산지가 어딘가요? 콩이 작물로 이렇게 순화돼서 작물화된 원산지는 만주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가 원산지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콩 실은 배가 가득 찬 강을 두만강이라 부르고요. 그 배가 서해를 거쳐서 일본으로 콩을 수출했는데 서해 끝 큰 바다의 이름이 태평양이 된 것도 콩을 의미하는 콩두자, 콩태자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콩 농사가 잘 되는 해에는 백성들이 살기 좋은 태평성대가 오는데요. 이때 태평성대에 콩태자가 오. 들어갑니다. 콩이 이 생김새는 굉장히 작지만 굉장히 큰 뜻을 품고 있는 그런 작물이었네요. 그리고 뭐 전 세계적으로 다들 좋아하는 그런 식재료다 보니까 콩이 참 중요한 작물인데 콩도 씨앗 나눔 해주시는 작물이라고요? 네. 이번에 나눔할 콩으로는 대두콩에 해당되는 부채콩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녹두로는 노란 녹두, 그리고 팥으로는 이 팥을 나눔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두는 종류별로 메주를 쓰는 장콩, 메주콩 종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밥에 넣어 먹는 반미콩이 있고요. 그다음에 콩나물을 만들어 먹는 나물콩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네. 이번에 나눔할 부채콩이라고 하는 콩은요, 나물콩 종류입니다. 콩알이 나물콩이다 보니까 좀 작고요. 네. 대신에 콩꽃이 마치 안개꽃처럼 이렇게 모여서 피고요. 꼬투리도 모여서 열립니다. 네. 줄기가 맨드라미처럼 넓어져서 꼭 부채 모양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부채콩이라는 이름이 나왔고요. 그 끝에 한꺼번에 꽃이 피고 꼬투리가 달려서 외관상 특징이 독특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이게 꼭 꽃 무대기를 보는 것처럼 생겨서 오, 화초콩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부채콩이라는 게 그 콩나물 그 노란 그 콩을 생각하면 되는 네, 걸까요?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쉽게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작물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노랑 녹두는 뭔가요? 녹두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건가요? 네. 음. 녹두는 보통 초록색이라 녹두란 이름이 붙었는데요. 네. 오늘 이번에 나눔할 노란 녹두는 말 그대로 노란색입니다. 녹두로 묵을 쓰면 보통 이제 청포묵이 되죠. 네. 근데 노란 녹두로 묵을 쓰면 황포묵이 됩니다. 네. 우리 나주나 전주에 가보면 비빔밥에 위에 올라오는 묵이 이 황포묵이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그걸 치자로 이렇게 물을 드리기도 들이지만 하는데 예, 원래는 네. 노란 녹두로 이렇게 만드는 훨씬 더 예, 어렵겠어요 만들기가. 네. 묵입니다. 그리고 또 이 나물로 이렇게 만들면 또 녹두나물, 우리가 흔히 이제 숙주나물이라고 그렇죠. 하는데요. 예. 네, 녹두나물이 되고요. 우리 민요 세타령이라는 노래에 녹두장군이란 그리고 이제 청포장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네. 얼마 전 그 녹두장군 후손들이 그 트랙터 끌고 남태령을 넘어오셨는데, 네, 옛날 농서 중에서 오래된 농서인 강희맹의 금양잡록이라는 책에는 네. 이 노란 녹두를 몰의 녹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이름이 어렵네요. 예, 보통 이제 돌아가신 분들한테 입혔던 모시배로 만든 옷이 바로 몰의입니다. 아, 예, 노란색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모리 녹두가 노란 녹두인 것을 알아내고 정말 기뻤는데요. 네. 처음에 이게 무슨 녹두일까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근데 좀 이화여자대학교 전통 복식에 대한 논문에서 이 모리라는 단어가 나와서 그걸 단서 삼아서 이렇게 알아낸 이름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몰이라는 게 저만 처음 듣는 게 아닌가 봐요. 네. 다들 생소한 단어여서 이렇게 또 네. 논문에서 네, 그 단서를 찾았습니다. 찾아서 노란색과 연결을 지어서 네. 노란 녹두에 대한 이야기인 걸 알아냈네요. 참 네. 조상들의 지혜가 느껴지기도 하고요. 예. 옛날 작물들의 이름들이 네. 현재는 다 이름이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이름과 과거의 이름을 이렇게 찾아 나가는 것도 추리가 필요하고 그러네요. 좀 역사를 알아야지만. 네. 네. 심지어는 이제 이두 문자로 기록을 해서 이두 문자를 파자풀이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작물 이름을 분석하는데 이두 네. 문자까지 나와야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녹두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그리고 또 파트로 이 팥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 팥은 뭔가요? 이 팥은 또 약팥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동그란 팥이 아니라 길쭉한 쌀 모양이라서 쌀을 우리가 쌀밥을 이밥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팥이라고도 하고요. 그럼 우리가 그다음에 먹는 그 팥죽의 팥이 아닌 거예요? 붉은색인데요. 네. 길쭉해요. 모양이요? 네, 저는 쌀알 본 적이 모양이에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쌀알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약성이 강해서 네. 약팥이라고도 합니다. 보통 팥은 다른 녹두나 콩처럼 키가 작지만 이 이팥은 넝쿨로 자랍니다. 네. 따라서 그물망을 세워서 넝쿨을 타고 올라가게 이렇게 키워야 하고요.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못 믿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네. 실제로 이 팥은 메주를 써서 네. 장을 담그기도 합니다. 네. 흔히 소두장, 네. 팥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이렇게 콩과 작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고 이런 작물 나눔 신청은 또 새해부터 하신다고요. 네.
다음 주 새해 방송 때부터 방송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네. 종자 신청을 해주셔야 저희가 집계를 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 주부터 이 방송 오늘 아침 일라디오 방송 시간에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신청하신 분들께 이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린 토종 씨앗을 보내드립니다. 와. 씨앗이 소량이니까 좀 대량 생산을 통해서 상업적인 재배는 좀 불가능할 겁니다. 네. 대신에 가정에서 소비할 정도는 좀 충분히 되니까요. 꼭 드셔보시고 이것은 씨앗을 생산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나눔도 해보시고요. 네. 마음에 드시면 정말 상업적으로 이렇게 재배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나눔할 씨앗들은 음송초, 메꾸지 상추, 단수수, 장목수수, 꼬마 검정차 옥수수, 노란 녹두, 네. 이팥, 부채콩, 조선파 등 이제 봄농사용으로 이렇게 10여 종을 나눔을 하고요. 네. 그리고 한 6월, 7월경에는 배추와 무와 같은 좀 가을 재배 작물들을 2025년 한 7월경에 나눔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그러면 지금 나눔을 해주시는 토종 그 콩과 작물들 네, 키우기는 좀 어렵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솔직히 시중에서 네, 저도 지금 거의 다 처음 들어보는 그런 이름들이고 네. 다들 접해보신 적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가요? 콩과 작물들은 의외로 좀 재배하기가 쉽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쉬운 게 아니고요. 저희는 어려울 것 같은데. 네. 더구나 이제 콩농사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아요. 어떤 이유인가요? 올해도 콩농사를 실패하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가을에 가물었거든요. 네, 콩은 이제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이제 꼬투리가 열려갈 때쯤에는 좀 주기적으로 물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가물어서 좀 네. 흉작이 됐고요. 또 한 여름에 또 온난화가 되면서 뿌리 쪽의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또 이게 성장을 멈추거든요. 네. 특히 이제 온난화 때는 이렇게 그늘이 제공되는, 그래서 제가 방송을 통해서 수수 그늘에다 콩을 심으면 잘 된다 이렇게 방송을 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다 이유와 지혜가 녹아있는 네. 듯합니다. 아까 앞에서 그 말씀하실 때 그 새해부터 나눔 신청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새해 안내해드리면 그때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자. 보통 우리가 콩인지 보리인지 모르는 사람들을 일러서 네. 콩 숙자, 보리 맥자를 합쳐서 쑥맥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농사하는 사람들이 이 콩도 보리도 모르면 안 되겠죠. 이제 토종을 통해서 우리가 농사하는 작물들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저에게는 생소한 그리고 뭐 정말 이름도 재미있는 그런 콩과 작물들이니까 토종 작물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질문 살펴보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9390님의 질문이 있는데요. 농장이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대파를 겨울에 옮겨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해주실까요? 네, 지금은 낮 기온도 영하로 떨어질 정도로 굉장히 추운 날씨거든요. 그래서 농장이 이사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이 대파의 경우도 품종에 따라서 겨울에 얼지 않고 살아있는 거 있는가 하면은 그냥 얼어 죽는 대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파 계통은 겨울에도 월동을 하거든요. 네. 노지에서도. 근데 이게 뿌리를 내리고 하는 것들은 또 그래도 영상 기온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사를 해야 된다면 화분가 같은 데다가 이렇게 옮겨 심으셔서 실내에 들여놨다가 네. 이사할 농장에 봄에 옮겨 심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일 네. 것이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1156님. 전원주택에 살아서 온돌로 나무재가 매일 발생합니다. 제 걸음으로 적당한 작물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네, 쟤는 굉장히 훌륭한 걸음입니다. 네. 보통 이제 예전에는 다 이렇게 화목으로 이렇게 온도를 대폈기 네. 때문에 다 이제 이렇게 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요즘은 이제 보일러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별로 없어요. 돈주가 약간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일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아는 식당에서 이렇게 재를 구해다가 얻어서. 네, 얻어서 쓰기도 하는데요. 네. 재는 가장 중요한 게 칼륨 성분이 굉장히 많은 거름인가요? 예, 거름이 됩니다. 그래서 칼륨은 보통 칼륨 성분은 뿌리 작물에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무라든지 당근이라든지 뭐 마늘, 양파, 부추 이런 작물들 뿌리로 번식하거나 뿌리로 우리가 소비하는 그런 대부분의 작물에는 꼭 이 칼륨 거름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그 외의 작물들도 사실은 뿌리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칼륨 거름은 그리고 초기에만 필요한 질소 거름과 달리 칼륨 거름은 생육 기간 내내 필요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거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뿌리 작물뿐만 아니라 뭐 어떤 작물이든 줘서 해가 될 건 전혀 없는 네, 맞습니다. 그런 거름 또 재료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5944님. 한지 마을과 양파가 기온이 따뜻해서 싹이 조금 올라왔는데 겨울에도 칼슘 비료 뿌려줘야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네. 뭐 뿌려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웃거름은 날이 따뜻해지고 나서 이렇게 해주는 게 좋고요. 예, 지금 미리 뭐 뿌려줘서 네. 나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날씨가 풀리고 나면 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네. 라는 말씀이시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6305님. 가을에 새들 때문에 피해가 있습니다. 감나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남 양산시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감들을 새들이 쪼아먹나 봐요. 보통 이제 감뿐만 아니라 모든 과수나무들을 그렇죠. 예, 새 피해가 굉장히 자심한데요. 이 새들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큰 과수원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방조망, 새를 막는 방조망을 이렇게 설치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소개시켜드린 방법은 땀에 젖은 이제 옷가지를 이렇게 걸어주면 허수아비를 세워도 되고요. 네. 땀이 절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 예, 사람 냄새를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고 하는데요. 네. 이제 근데 나무가 많으면 그 옷을 이것저것 다 걸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넓으면. 네, 네. 그리고 또 밤에 보면 무서워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새들 독순이나 매 형상을 딴 연들을 이렇게 걸어놓습니다. 그러면 까치라든지 이제 이런 그 맹금류가 공중에 떠다니는 거 보고 안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매나 독수리 모양을 한 연을 네. 이렇게 날려놓으면 효과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웃음기 섞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네. 과수농사 짓는 분들한테는 이게 얼마나 정말 그렇죠. 큰 한해 농사. 걱정거리겠어요. 네, 열심히 한 해 동안 이렇게 공들여 쌓아놓은 탑에 새들이 쪼아버리면 정말 다 무너지는 꼴이 되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이 땀에 젖은 옷가지라든지 연은 굉장히 전 처음 들어보거든요. 네. 연을 날려놓으시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하나공이님의 질문 또 이어드립니다. 좀 늦게 정식한 양파가 잎이 추위에 반 정도 말랐습니다. 괜찮을까요? 지금은 비닐을 씌워놓았습니다. 춥습니다. 양주 북부에서 보내주셨네요. 네. 지금은 이제 영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말라버립니다. 네. 근데 땅 속에 있는 뿌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비닐을 씌워 놓으셨는데 아마 이제 투명 비닐을 씌우셨을 텐데 또 투명 비닐을 씌워 놓으면 너무 또 고온 조건이 될 수도 있어요. 해가 나올 때는. 그래서 보통 이제 비닐을 씌워도 좀 구멍을 좀 군데군데 이렇게 뚫어서 네. 통풍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근데 또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으면 바람에 의해서 찢기거든요. 그래서 구멍을 뚫어 놓되 이게 날아가지 않도록 네. 잘 군데군데 흙을 네. 이렇게 올려놔서 날려서 찢기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놓는 게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99님의 질문입니다. 마늘 심는 시기를 놓쳐서 마늘 비닐 씌우고 지금 심으면 될까요? 그리고
고구마 수확 후에 흙이 많이 묻어서 깨끗이 씻어서 보관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네, 두 가지 질문이신데요. 네네. 마늘 심는 시기는 이미 놓치셨다면 이듬해 내년 봄에 일찍 심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고구마 수확 후에 흙이 많이 묻어 있는데 이걸 씻어서 보관하면 또 다시 이렇게 상처를 고구마 표면에 상처를 내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흙을 떨어내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우리 등산도에 가보면 흙먼지 떠는 컴프레셔로 네. 컴프레셔 에어건으로 이렇게 보통은 씻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저는 그냥 네. 주부의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면 왜 집에서도 고구마나 이런 구황작물들 많이 보관하잖아요. 오래 놔둘 때는 씻어서 냉장고에 넣는 게 나은 건가 아니면 그냥 흙 묻은 채로 밖에 놔두는 게 나은 건가요? 흙 묻은 채로 나오는 두는 것도 게 가장-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바로 소비할 것들은 그렇게 씻어서 두셔도 되는데 네. 장기적으로 뭐 한 박스를 샀는데 그렇죠. 그걸 다 맞아요. 씻어서 놓는 것은 좀 좀 오래 보관해야 되니까 네. 그냥 흙만 떨어내고 이렇게 네.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하나 구인님 지난해 전문의 낙엽병이 심해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예방시기 및 약제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네. 하셨어요. 굉장히 전문적인 질문이신데요. 네. 이게 전문의 낙엽병이라고 하는 것까지 아셨다고 한다면 그게 이제 곰팡이성 질병인지 세균성 질병인지 근데 이런 전문의 것도 낙엽병이 뭔가요? 이제 어디에 생기는? 보통 이제 모든 작물들에 이제 다. 생기는데요. 네네. 잎이 이제 검게 되면서 이렇게 갈라지면서 낙엽이 지는 네. 그런 이제 겁니다. 근데 이건 이제 곰팡이성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곰팡이성 질병은 고온 다습한 환경이 이제 주로 피해를 입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환경을 좀 피해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심는 간격을 조밀하게 이렇게 심게 되면 다습한 환경이 되거든요. 그리고 좀 널찍하게 이렇게 심어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미 오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건강한 애하고 이미 감염된 포기가 네. 서로 이렇게 만나지 않도록 서로. 격리를 시켜줘서 예. 뽑아서 아예 멀리 해서 감염이 되지 않도록 네. 이렇게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약제는 따로 알려드릴 수가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예방을 해서 조치해 주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세포막을 뚫고 직접 침투하는 게 이제 곰팡이성 질병의 특징이니까 세포벽을 단단하게 조여줄 수 있는 칼슘 영양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미리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7373님의 질문입니다. 서귀포 과수원 담 옆에 석류나무 한 그루가 꽃은 조금 피는데 다 떨어지고 열매가 안 달립니다. 왜 그런가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네. 과수작물들이 모든 과수작물들이 똑같은데요. 네.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열매를 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 영양도 부족하고 환경이 받쳐주지 않는데 꽃이 많이 피었다 그러면 스스로 떨궈 버려요. 네. 그래서 미리미리 가지 정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또 꽃이 피면 달 만큼만 꽃을 이제 솎아주는 열매가 달려도 열매를 이렇게 따주는 식으로 해서 네. 달 수 있을 만큼만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하고요. 네. 평상시에도 영양 관리라든지 네. 이런 걸 충분히 해서 많이 이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체력을 비축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너무 많은 걸 이고 지고 있어서 지금 네. 열매까지 달 여유가 없나 봅니다. 자, 알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의 질문은 여기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텃밭 가이드 시간 지금까지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갑진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맑은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가장 늦게 해가 지는 곳은 신안 가거도로 오후 5시 40분까지 지는 해를 볼 수가 있고요. 육지에서는 전남 진도의 세방낙조에서 오후 5시 35분까지 지는 해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12월 31일 가는 해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장수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용하는 한별 씨는 새해를 맞이하며 해돋이 보는 걸 좋아합니다. 매년 혼자